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유럽연합 전체에서 60년을 투자해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게 말이 되나요? 2025년 3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본부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환경 전문가들의 얼굴에는 불신과 조롱이 가득했어요. 문제가 된 건 한국에서 올라온 한 장의 보고서였습니다. 서울 도심 하천에서 멸종위기종 원앙 133마리가 자연 번식 중. 유럽 최고의 생태학자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스위스에서 60년, 독일에서 20년, 프랑스에서 15년. 모든 시도가 참혹하게 실패한 원앙 복원 프로젝트를 한국이 성공했다니요. 더욱이 1,000만 명이 사는 서울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47세 스위스 생태학자 에바 루트비히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거짓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라는 것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에바 루트비히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25년째 생물 다양성 연구를 해온 과학자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사무실에 도착하는 게 제 일상입니다. 오늘도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본부 12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레망 호수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몽블랑에 눈 덮인 봉우리도 보였어요. 25년 동안 매일 보던 풍경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회의실 안은 늘 그렇듯 차가웠어요. 에어컨이 너무 세게 나오는 탓이겠죠. 각국에서 온 25명의 대표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손에는 차가워진 커피 한 잔씩 들고 있었어요. 제 옆에는 독일 환경부에서 온 하인츠 밀러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프랑스 대표인 마커스 천이 보였고요. 그는 늘 날카로운 눈빛으로 동양권 보고서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제 앞에 놓인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삼림 현황 보고서, 인도네시아 오랑우탄 보호구역 관리 실태,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복원 진행 상황. 모두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었어요. 브라질 보고서를 읽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또 삼림 파괴 면적이 늘었네. 인도네시아 보고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파묘 농장 확장으로 오랑우탄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이상한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서울 청계천 생태복원 현황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보고서더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한국의 환경정책 보고서야 늘 과장되기 마련이니까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친환경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산림을 많이 파괴했었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문단을 읽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울 도심 하천인 청계천에서 멸종위기종 원앙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며 자연 번식에 성공하고 있음. 현재 확인된 성체 개체 수는 130여 마리이며 매년 40여 마리의 새끼가 성공적으로 부화하여 독립하고 있음. 이는 전 세계 도심 하천 생태 복원 사례 중 가장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원앙이 번식한다고요? 게다가 자연 번식이라니. 유럽 전역에서 60년을 투자해도 실패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겁니까?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은 다음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원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학명까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었어요. 수컷은 화려한 붉은색과 주황색 깃털로 유명하고 암컷은 수수한 갈색을 띠는 그 세 마리예요. 원앙이 얼마나 까다로운 새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질, 수온, 먹이, 은신처, 번식지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 서식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인간의 활동에 극도로 민감해서 조그만 방해만 받아도 둥지를 포기해버리는 새예요. 지난 20년간 제가 직접 참여했던 스위스 취리히 호수 원앙 복원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196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시도하고 있지만 원앙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스위스 정부가 투입한 예산만 해도 2억 스위스 프랑이 넘었습니다. 최첨단 수질 정화 시설을 설치하고 인공 둥지를 만들고 먹이 공급 시스템까지 갖췄지만 소용없었어요. 가끔 한두 마리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번식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떠나버렸고 다음 해에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츠 밀러 박사가 제게 속삭였어요. 에바,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 도심에서 원앙이 번식한다고. 다른 대표들도 저와 같은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또 허풍을 떨고 있는 거 아냐? 데이터 조작 의혹이 있어 보이는데. 동양권 국가들은 늘 이런 식이잖아. 가장 격하게 반응한 사람은 마커스 천이었어요. 프랑스 환경부 고문이자 중국계 유럽인인 52세의 그가 조롱하듯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농담입니까? 유럽 전체에서 실패한 걸 서울에서 성공했다고요? 파리의 센강에서도, 베를린의 슈프레강에서도, 런던의 템스강에서도, 로마의 테베레강에서도 모두 실패한 일을 말이에요. 이건 명백한 한국식 자화자찬에 불과합니다. 마커스 천은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프랑스로 이민을 간 사람이었어요. 파리에서 자라면서 완전히 서구 중심적 사고를 갖게 된 케이스였죠. 늘 아시아권 국가들의 환경 정책을 불신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저도 그의 말에 동감했습니다. 47년을 살면서 25년을 생태학자로 살면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도심 환경에서 원앙의 자연 번식이라니. 제 머릿속에 지난 25년간의 실패 사례들이 떠올랐어요. 독일 뮌헨의 이자르강 프로젝트 20년 시도 완전 실패. 프랑스 파리의 센강 프로젝트 15년 시도 몇 마리 일시 서식 후 소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 프로젝트 25년 시도 번식 실패. 영국 런던의 템스강 프로젝트 30년 시도 현재 진행형 실패. 모두 막대한 예산과 최첨단 기술, 그리고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투입된 프로젝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네요. 이런 도시 한복판에서 원앙이 자연 번식을 한다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앙은 극도로 예민한 종이거든요. 원앙의 생태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원앙은 수질이 1급수 이상이어야 하고 수온이 15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수생식물이 풍부해야 하고 은신할 수 있는 수풀이 충분해야 해요. 무엇보다 50m 반경 내에서 인간의 활동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하인츠 밀러 박사가 덧붙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자동차 소음이 60데시벨을 넘으면 둥지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그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리 없어. 서울의 인구 밀도와 교통량을 생각해보면 더욱 불가능해 보였어요. 1000만 명이 넘는 인구, 수백만 대의 자동차, 끊임없는 건설 공사. 이런 환경에서 예민한 원앙이 살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마커스 천이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한국은 늘 이런 식이에요. 실제보다 과장해서 보고하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친환경 올림픽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가리왕산 원시림을 파괴했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도 환경 친화적 경기장이라고 했지만 습지를 매립했고요. 그의 지적이 날카로웠어요. 실제로 한국의 대형 국책 사업들을 보면 환경 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청계천은 인공적으로 만든 하천이잖아요. 2003년에 복원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 수로에 한강물을 끌어다 흘려보내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 곳에서 자연 생태계가 복원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점점 한국에 대해 회의적으로 변해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학은 감정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와 검증 가능한 사실로 말해야 하니까요. 그때 생물 다양성 협약 사무총장인 토마스 벨이 입을 열었어요. 영국 출신의 60대 신사인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보는 게 어떨까요? 의혹만 제기하는 것보다는 현장 검증이 더 과학적인 접근법이겠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서울까지 가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결과는 너무 뻔해 보였어요. 하지만 토마스 벨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에바 박사님, 현장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7일 이내로 서울 청계천에 직접 가셔서 이 보고서의 진위를 확인해 주세요. 만약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이건 전 세계 도시 생태 복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겁니다. 반대로 과장된 내용이라면 정확히 지적해 주셔야 해요. 다른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인츠 밀러 박사가 말했습니다. 에바가 가장 적임자야. 원앙 생태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니까. 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기회이기도 했거든요.
한국에 과장된 보고서를 제대로 해부해 줄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죠. 3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마커스 천이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에바, 과학적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 한국의 허풍을 정확히 지적해달라.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곧바로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취리히를 경유해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스위스 국제항공편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출발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어요. 노트북에 예상 시나리오를 메모했습니다. 내 예측 서울의 원앙 번식 보고는 과장 혹은 완전한 착각. 실제로는 몇 마리 정도가 일시적으로 서식할 뿐일 것. 자연 번식은 절대 불가능. 3일 조사로 충분함. 파일명을 한국조사계획.docx로 저장했어요. 책상 서랍에서 일정 수첩을 꺼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3월 8일 취리히 출발, 3월 9일 인천 도착, 3월 9일부터 11일까지 현장 관찰, 3월 12일 귀국. 현장 관찰 3일, 보고서 작성 1일.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가방에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독일제 전자수질 측정기, 스위스제 고배율 망원경, 일본제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20년간 써온 야외 관찰용 수첩.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의 만년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과학적 증거로 한국의 허풍을 드러내겠다고. 과학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자.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관찰된 사실만으로 판단하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자라는 이름으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진실은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법인데 말이에요. 3월 9일 오전 8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어요. 공항 규모가 상상보다 훨씬 컸고 시설도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광을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스위스에서 12시간을 날아온 피로를 떨치고 군더더기 없이 비즈니스 슈트를 정리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입국장으로 나왔어요. 출구 근처에서 제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바 루트비 박사님 환영합니다. 마이너스 서울시 환경부. 저를 마중 나온 분은 정희현 박사였어요. 38세쯤 되어 보이는 키가 175cm 정도이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부드러우면서도 지적인 눈매를 가진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생태학과 조교수 정희현입니다. 청계천 생태 모니터링을 총괄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정중하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검증하러 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바 루트비입니다. 바쁘신데 직접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차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한국의 3월 날씨를 느꼈어요. 스위스보다는 따뜻하지만 여전히 쌀쌀한 기온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정희현 박사가 차로 안내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청계천에 대해서는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시민들과 생태계가 어우러진 모습은 정말 특별해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과학은 느낌이나 인상, 감정적 호감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데이터와 반복 관찰이 가능한 결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만이 진실을 말해주죠. 정희현 박사의 얼굴에 잠깐 실망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관찰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서울의 첫인상을 정리해봤어요. 도로 양쪽으로 빼곡히 들어선 20층, 30층짜리 아파트들. 끊임없이 지나가는 수백 대의 자동차들. 멀리 보이는 초고층 빌딩들과 산들. 전형적인 아시아 대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엄청나 보였어요. 이런 환경에서 원앙이 살 수 있다고요? 더욱이 번식까지 한다고요? 서울 인구가 얼마나 되죠? 도심 권역만 약 970만 명이고 수도권 전체로는 2,500만 명 정도 됩니다. 2,500만 명이라니. 스위스 전체 인구가 800만 명인데
한국의 수도권에만 그 3배가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넓고 잔잔한 강이었지만 양쪽 강변은 모두 콘크리트로 완전히 정비되어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강변 식생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가 한강입니다. 청계천은 한강의 지류 중 하나예요. 청계천에서 시작된 물이 중랑천과 합류해서 한강으로 흘러들어가죠. 정희현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완전히 인공적인 환경에서 야생동물이 번식한다고?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빌딩들이 더 높아졌어요. 자동차 소음도 점점 커졌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쌩쌩 지나다니고 공사장에서는 굴착기 소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청계천이 보였어요. 빌딩 숲 사이를 뚫고 흐르는 폭 20m 정도의 작은 물줄기. 양쪽으로는 보행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곳곳에 다리들이 걸려 있었어요.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하천이 있다니.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물의 색깔도 맑았고 특별한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원앙이 번식한다는 건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첫 방문지는 청계광장이었어요. 청계천의 시작점으로 인공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물 위로 반사되는 3월 오후의 햇살이 예뻤어요. 하지만 저는 감상에 젖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방에서 전자수질 측정기를 꺼내 측정을 시작했어요. 수온 11.3도. 3월 중순치고는 적당했습니다. 용존산소 9.1mg/리터. 매우 좋은 수준이었어요. pH 7.3으로 중성에 가깝고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2.9mg으로 2급수 기준을 만족했습니다. 수질은 생각보다 좋군. 하지만 수질만으로 원앙이 번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원앙의 서식 조건을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해봤어요. 깨끗한 수질은 기본이고 적절한 수심과 유속, 풍부한 수생식물, 은신할 수 있는 수풀과 나무 둥지를 틀 수 있는 나무구멍,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지속적인 방해가 없어야 합니다. 청계광장 주변을 360도로 둘러봤어요. 사방이 빌딩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녔어요. 자동차 소음이 계속 들렸고 지하철 출입구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카페와 상점들이 바로 인근에 있어서 조명도 밤새 켜져 있을 것 같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예민한 원앙이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운다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군. 정희현 박사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곳은 시민들이 20년 넘게 자발적으로 관리해온 곳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상인연합회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 오후에는 시민생태 해설사들이 방문객들에게 청계천의 역사와 생태에 대해 설명도 해주고 있고요. 시민이 자발적으로 생태를 관리한다고요? 유럽에서는 정부 주도의 전문가, 집단이 투입되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죠. 더욱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한다니. 영리 추구가 목적인 상인들이 환경 보전에 나선다는 게 선뜻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렇군요. 흥미로운 얘기네요. 일단 오늘은 전체적인 환경을 파악해보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원앙 관찰을 시작해보죠. 원앙은 보통 몇 시쯤 나타나나요? 새벽이나 이른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오후에는 사람이 많아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역시나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많으면 나타나지 않는다니. 그럼 정말 원앙이 있기는 한 건가요? 아니면 핑계에 불과한 건가요?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총 길이가 약 5.8km라고 하니 꽤 긴 구간이었어요. 중간중간 쉼터도 있고 야간 조명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기에는 분명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야생동물의 서식지로는 어떨까요? 특히 원앙처럼 극도로 예민한 종에게는 말이에요. 오후 5시경까지 청계천 상류부터 중류까지 둘러봤습니다. 수질은 계속 양호했고 물고기도 몇 종류 보였어요. 비둘기, 까치, 참새 같은 도시 적응 조류들도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앙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서 첫날의 관찰 내용을 정리했어요. 청계천 1차 예비조사 결과 수질 양호, 도심 환경치고는 잘 정비됨.
하지만 과도한 도시 소음과 인간 활동으로 인해 원앙 서식에는 부적절해 보임. 특히 자연 번식 환경으로는 매우 의문스러움. 내일부터 본격적인 원앙 관찰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원앙은 없을 거야. 설령 있다고 해도 몇 마리 정도가 일시적으로 머물 뿐이겠지. 번식은 절대 불가능해. 3월 10일 이른 아침 6시. 정희현 박사와 함께 청계천 상류부터 체계적인 관찰을 시작했어요. 첫날의 목표는 청계천 전체 구간을 훑어보며 원앙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상류 지역은 비교적 조용했어요. 빌딩들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만 들렸고 아침 운동을 나온 시민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중류 구간까지 천천히 걸으며 관찰해 보겠습니다. 망원경과 카메라를 준비하고 신중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하천 양쪽의 식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버들나무, 갈대, 부들 등이 자라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생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쉬리떼가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고 있었고 물 위에는 소금쟁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수지에서 흰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백로였어요.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해보니 중대백로 같았습니다. 오, 백로가 있네요. 정희현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네, 백로는 1년 내내 볼 수 있어요. 중대백로, 쇠백로, 외가리까지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계속 걸으면서 다른 조류들도 관찰했어요. 물총새 한 마리가 번쩍이는 파란 등을 드러내며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새들이 갈대숲에서 지저귀고 있었고 까치도 몇 마리 보였어요. 생물 다양성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지만 정작 원앙은 보이지 않았어요. 2시간 동안 상류에서 중류까지 꼼꼼히 관찰했지만 원앙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중랑천과 정릉천이 청계천과 만나는 합류 지점에 도착했어요. 정희현 박사가 말하길 서울에서 가장 원앙 관찰 빈도가 높다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새 하천이 만나는 곳이라 수심도 깊고 먹이도 풍부해요. 물의 흐름이 달라지는 곳이었어요. 새 하천에 물이 합쳐지면서 잔잔한 웅덩이 같은 구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삼각대에 고정하고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했어요. 물 위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원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들은 많이 보였어요. 가끔 수면으로 뛰어오르는 모습도 보였고 물총새가 낚아채는 모습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원앙은 없었어요. 정희현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원앙은 정말 예민한 새예요. 낯선 사람이 있으면 숨어버리거든요. 평소에는 이 시간에도 볼 수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아마 제가 와서 검증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그건 관측 실패를 정당화하는 말일 뿐입니다. 과학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있다면 보여야 하고 없다면 없는 거죠. 정희현 박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건 현실뿐이에요. 그날 점심 후에도 계속 관찰했어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다른 구간들도 둘러봤습니다. 청계천 하류, 한강 합류 지점까지 가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원앙은 없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9대1 관찰 결과 원앙 미확인. 다른 조류 백로, 물총새, 참새 등은 관찰됨. 수질 양호하나 원앙 서식 증거 없음. 보고서 과장 가능성 높음. 둘째 날인 3월 11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동안 관찰했지만 원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생태관리국 직원들까지 함께했어요. 한채영 주무관이라는 분이 나와서 도움을 줬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볼 수 있거든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무관도 당황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과장된 보고서였군. 셋째 날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해봤어요. GPS로 관찰 지점을 정확히 표시하고 시간대별로 구간을 나눠 관찰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씩 구간을 나누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원앙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희현 박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왜 안 보이는 걸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시기에는 매일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애초에 없었던 게 아닐까? 유럽에서 실패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스위스의 취리히 호수에서 60년 동안 시도해도 실패했던 원앙 복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프랑스의 파리 생강에서도 모두 실패했어요. 그런데 서울의 도심 하천에서 성공했다고요? 게다가 자연 번식까지 한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셋째 날 저녁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청계천 원앙 서식 현황 중간 보고 3일간 집중 관찰 결과 원앙 개체 확인 불가. 한국 측 보고서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 제기됨. 하지만 제출 버튼 앞에서 멈칫했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정희현 박사의 진심 어린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하루만 더 해보자. 과학자라면 성급한 결론보다는 충분한 관찰이 우선이니까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고 관찰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파일을 저장만 하고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한 번 더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넷째 날인 3월 12일. 상황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아침 일찍 유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메신저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CBD 유럽 지부 소속인 마커스 천이었습니다. 에바, 어떤가? 역시 원앙은 없었지. 저는 망설였어요. 아직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엔 이른 것 같았거든요. 아직 관찰 중이에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자 마커스 천의 메시지 톤이 바뀌었어요. 에바, 넌 이제 안 봐도 알겠지? 한국은 늘 이런 식이야. 데이터를 부풀리고 과장해서 발표하는 거.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도 그랬고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랬어. 그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졌어요. 유럽 생물 다양성 위원회가 내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어. 한국의 허풍을 정확히 지적해달라는 거야. 내가 과학자라면 명예보다 진실을 택해야지. 마커스 천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3일 동안 단 한 마리의 원앙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한국인들은 체면을 중시해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내가 진실을 밝혀줘야 해. 저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이 데이터를 과장한 건 아닐까요? 원앙 번식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마커스 천이 추가로 자료를 보내왔어요. 유럽 각국의 원앙 복원 실패 사례들이었습니다. 독일 뮌헨의 이자르강 20년 시도 실패. 프랑스 파리의 생강 15년 시도 실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운하 25년 시도 실패. 영국 런던의 템스강 30년 시도 실패. 모두 막대한 예산과 최첨단 기술을 동원했지만 실패한 프로젝트들이었어요. 와, 유럽 전체가 실패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게 말이 돼. 더욱이 도심 한복판에서. 이건 명백히 거짓이야. 그의 논리가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실제로 제가 3일 동안 관찰한 결과도 그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정희현 박사를 만났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박사님, 혹시 제가 관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정희현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방법은 맞습니다. 다만 뭐죠? 원앙들이 정말 예민해서 낯선 기운을 느끼면 며칠씩 숨어버리기도 해요. 또 그 얘기였어요. 과학적 검증에서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사님, 혹시 보고서에 과장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보다 개체수를 많이 계산했다거나. 정희현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20년간 매일 기록해왔어요.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시민들의 목격담도. 그럼 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노트북 화면에 보고서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 청계천 원앙 서식 현황 검증 보고서 4일간의 집중 관찰 결과 원앙 개체 확인 불가. 한국 측 보고서는 과장되었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됨. 마우스 커서가 제출 버튼 위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클릭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찜찜한 기분이었거든요. 정희현 박사의 진심 어린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가 거짓말쟁이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정말 원앙이 살고 있을까요? 마커스 천의 메시지가 또 왔어요. 에바, 결정했어? 유럽 생물 다양성 위원회에서 내일까지 보고서를 요청하고 있어.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어요. 뭘 더 확인해? 이미 답은 나왔잖아. 과학자라면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요. 충분한 관찰이 우선입니다. 마커스 천이 더 이상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보고서 파일을 저장만 하고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과학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섣부른 판단보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을 의심하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 그렇다고 과학적 객관성을 포기할 수도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관찰 시간이나 장소,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일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2025년 3월 13일 새벽 5시 10분. 마지막 관찰을 위해 청계천과 중랑천, 정릉천이 합쳐지는 하류 합류 지점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희현 박사가 조금 다른 제안을 했어요. 박사님, 이번에는 새벽 일찍 나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원앙들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거든요. 새벽 5시라니. 지금까지는 오전 7시 이후에 관찰을 시작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였으니까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강 위에는 얇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3월 중순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도시의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현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곳이 원앙들이 가장 자주 관찰된 구역입니다. 단, 사람의 시선이 꺼진 시간에만 나타나죠. 망원경을 삼각대에 고정하고 조심스럽게 세팅했어요. 카메라도 준비하고 수첩과 펜도 꺼내놓았습니다. 사실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4일 동안 실패했는데 오늘이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과학자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5시 20분.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물면이 서서히 선명해졌어요. 물총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서 물고기를 노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번개같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작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5시 30분. 백로 한 마리가 천천히 물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긴 목을 구부리며 먹이를 찾는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5시 35분. 동쪽 하늘이 연한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강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때였어요. 물결 사이로 뭔가 붉은색이 번쩍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망원경에 눈을 대고 자세히 봤습니다. 수컷 원앙이었어요. 화려한 붉은색과 주황색 깃털, 흰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무늬. 교과서에서나 봤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암컷인 것 같았어요. 수수한 갈색 털이지만 우아한 자태. 또 한 마리. 또 하나. 또. 손이 떨렸어요. 25년간 생태학자로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망원경을 붙잡고 개체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수는 133마리였어요. 133마리의 원앙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던 겁니다. 숨이 멎은 듯 중얼거렸어요. 이건 불가능했어. 그런데 눈앞에 있어. 정희현 박사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원앙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수컷들은 서로 영역을 나누어 헤엄치고 있었고 암컷들은 비교적 조용한 구역에 모여 있었어요. 전혀 경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원래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렀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거든요. 유럽의 동료들도 이걸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망원경 렌즈가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유럽 전체에서 60년을 시도해도 실패한 일. 스위스의 취리히 호수에서, 독일의 라인강에서, 프랑스의 생강에서 모두 실패한 일. 그 일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6시가 넘어서야 비로소 망원경을 내려놓았어요. 정희현 박사가 말했습니다. 서울에선 이 장면이 매년 봄마다 반복돼요. 2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년째라고요? 그럼 제가 유럽에서 실패 사례만 보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이미 성공하고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왜 이런 기적이 가능한 건가요? 기적이 아니라 인내였어요. 시민들이 20년간 매일 이곳을 지켰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기술이나 예산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시간과 인내, 그리고 진심이 필요한 일이었던 거죠. 아직도 망원경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수면 위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133마리의 원앙. 25년 생태학자 생활에서 본 가장 놀라운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6시 20분경 원앙들 중 일부가 숲을 근처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미들의 움직임이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정희현 박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새끼들이 나올 시간이에요. 새끼들이라고요? 설마 번식까지 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숲을 뒤에서 뽀얀 솜털에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노란색과 갈색이 섞인 아기 원앙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멎는 줄 알았어요. 한 어미 뒤로 6마리, 또 다른 어미 뒤로 7마리. 계속해서 새끼들이 나타났어요. 망원경으로 하나씩 세어보니 총 42마리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식이 아니었어요. 번식이었습니다. 자연 번식이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원앙의 번식 행동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중 한 마리 새끼가 물가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첫 수영을 앞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몸을 떨며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미가 낮게 울며 등을 내밀었어요. 와라,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끼가 뒤뚱거리며 물가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바로 가라앉을 듯 보이다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47년을 살면서 25년을 생태학자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첫 수영에 성공한 새끼가 어미 곁으로 헤엄쳐 갔어요. 어미가 목을 길게 뻗어 새끼를 감쌌습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다른 새끼들도 하나둘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새끼는 용감하게, 어떤 새끼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모두 성공했습니다. 망원경으로 더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새끼들의 깃털 상태, 크기, 활동성 모두 완벽했습니다. 건강한 개체들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서식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생태계 복원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보지 못한 장면. 최첨단 기술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이루지 못한 일. 그것이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정희현 박사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서울에선 이 장면이 매년 반복됩니다. 20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매년이라고요? 그럼 이건 일회성 기적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태계라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시민들이 지켜주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이곳을 청소하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새끼들의 행동이었어요. 전혀 겁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영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외부 위협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데이터와 이론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새끼 원앙이 첫 수영에 성공하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장면을 유럽의 동료들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이 이루어낸 진짜 기적을 말이에요. 7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원앙들이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도 조용히 관찰할 뿐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20년 동안 쌓인 신뢰의 결과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거죠. 새벽 6시 30분. 원앙 관찰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둘 사람들이 하류 구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앙들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인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손에 쓰레기 봉투, 집게, 작은 기록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희현 박사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청계천 상인연합회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 구역을 나눠가며 자발적으로 청소와 관찰을 해요. 자발적이라고요? 매일이라고요? 유럽에서는 정부 주도로 해도 지속되기 어려운 일인데 말이에요. 그때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75세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한 손에는 쓰레기 봉투, 다른 손에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다른 체크리스트를 들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계천 상인연합회 명예회장 김복순입니다. 외국에서 오신 박사님이시군요. 김복순 회장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체크리스트를 보는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장사한 지 40년이에요. 원앙이 돌아오고 나선 우리가 여길 지켜야겠다 싶었죠. 원앙도 손님이거든요. 청계천의 명예 손님. 제 눈이 커졌습니다. 시민이 생태 모니터링을 한다고요? 매일요? 자발적으로요? 김복순 회장님이 체크리스트를 보여주셨어요. A사 종이에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원앙 개체수, 새끼 현황, 수질 상태, 쓰레기 수거량, 이상 현상 등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걸 20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하루도 빼먹지 않았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명절에도. 새들은 쉬지 않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과학적 모니터링이라는 게 이런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니요.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하나둘 소개받았어요. 옆 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박영수 씨. 근처 회사에 다니는 김미영 씨. 대학생 자원봉사자인 이준호 군. 모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청계천과 원앙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원앙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도심에서 그런 예쁜 새가 살 수 있다니. 그래서 더 소중하게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김미영 씨도 덧붙였어요. 회사 출근하기 전에 매일 30분씩 여기서 봉사해요.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원앙들이 건강하게 헤엄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대학생 이준호 군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저는 환경공학과 학생이에요. 청계천이 제게는 살아있는 교과서거든요. 이론으로만 배운 생태 복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매일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정희현 박사가 추가 설명을 해주었어요. 서울시는 청계천 전 구간을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했어요. 24시간 CCTV 감시, 주 2회 전문 수질 검사, 매일 시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과 시민이 하나가 되어 생태계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유럽에서 본 적이 있었나요? 독일의 체계적인 환경관리도 스위스의 정밀한 생태 보전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김복순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박사님, 우리가 하는 일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완벽한 시민과학입니다. 오히려 제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들의 기록을 보니 전문 연구자 수준이었어요. 관찰 날짜, 시간, 날씨, 개체수, 행동 양상, 특이사항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인, 회사원, 주부 학생, 은퇴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원앙이 돌아온 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지켜야죠. 박영수 씨가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희 치킨집에 단골 손님이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인데 원앙을 보러 왔다가 제 가게 치킨을 먹고 가세요. 그분들이 말하길 자기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의 시민들이 만들어낸 이 작은 기적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던 거죠. 김복순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이 원앙들이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새끼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회장님 같은 분들이 계시는 한 가능할 거예요. 자연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선물하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보고서를 새로 썼어요. 청계천은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지켜진 생태계다.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다. 유럽의 실패 원인을 깨달았거든요. 기술과 예산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시민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있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스위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에는 1000장이 넘는 사진과 수십 개의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원앙 새끼들이 첫 수영을 배우는 영상이었어요. 몇 번을 반복해서 봐도 감동이 새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검증하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검증당한 기분이었거든요.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과학자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의심했던 일주일이 말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지 3시간 후. 비행기가 중국 상공을 지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청계천 원앙 서식 현황 검증 보고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생태 복원의 새로운 표준. 제목부터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틀 후인 3월 17일. 제네바 CBD 본부에서 긴급 총회가 열렸어요. 회의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대표들뿐만 아니라 언론까지 몰려들었어요. 제 발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았던 거죠. 제가 단상에 섰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마커스 천이 앞줄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한국의 실패를 발표하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서울 청계천은 도시 생태 복원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마커스 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133마리의 원앙이 건강하게 서식하고 있으며 42마리의 새끼가 올해 성공적으로 부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식이 아닌 완전한 생태계 복원을 의미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가 찍은 사진들과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원앙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 새끼들이 첫 수영을 배우는 감동적인 장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모습,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유럽은 60년 동안 기술과 예산에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청계천은 기술이 아닌 시민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곳을 지킨 사람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실입니다. 마커스 천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게 정말 가능하다면 왜 유럽에서는 60년 동안 실패했단 말입니까? 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기술만 믿고 사람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시민들이 매일 그곳을 지켰거든요. 상인들이, 회사원들이, 학생들이, 은퇴한 어르신들이 20년째 하루도 빼먹지 않고 청계천을 돌봤어요. 마커스 천이 더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그건 그냥 감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과학적 근거가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과학적 근거라면 제가 직접 확인한 133마리의 원앙과 42마리의 새끼들이 충분하지 않나요? 그리고 20년간의 시민 모니터링 데이터까지 있고요. CBD 사무총장인 토마스 벨이 선언했습니다. 서울 청계천을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 후보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전 세계 도시 생태 복원의 모델로 삼겠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150개국 대표들이 현장 견학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날 CNN에서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솔 더 뉴 텍스트북 포 어번 이컬라지컬 레스터레이션. 서울, 도시 생태 복원의 새로운 교과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BBC에서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연락해왔고 네이처지에서는 논문 게재를 제안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마커스 천이 다가왔어요.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었습니다. 에바, 내가 한국에 매수당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매수당한 게 아니라 감동받았어요. 진실에 감동받은 거죠. 그럼 유럽은 뭔가? 우리가 틀렸다는 거야? 틀린 게 아니라 부족했던 거예요. 기술은 있었지만 마음이 부족했어요. 그날 밤 스위스 집에 돌아와 창밖의 알프스를 바라봤어요. 멀리 취리히 호수가 보였습니다. 60년째 원앙이 돌아오지 않는 그 호수가요.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기술과 예산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있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취리히 호수 원앙 복원 프로젝트 서울 청계천 모델 도입 방안.
이번에는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시작해보려고 해요. 한국이 보여준 그 길을 따라서 말이에요. 서울에서 본 그 원앙 새끼들을 생각하며 다짐했습니다. 스위스에도 그런 기적을 만들어 보겠다고. 자연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답합니다. 서울의 청계천이 그걸 증명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기적은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도 배웠어요. 20년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청계천을 지킨 김복순 회장님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이제 제가 할 일은 이 진실을 유럽에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길을 말이에요.